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3,000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한 데 이어 20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인허가 건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역술인 천공의 육군 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CCTV 출입 기록을 제출하라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와 신용카드사들도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금융당국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300억 원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된 걸로 보고 있어서 김 씨가 구속될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반토막난 고용보험기금의 노수를 제도적으로 잡을 수 있었는지에 방점을 두고 감사할 계획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독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보좌진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대규모 규탄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짓 현실에 맞서서 싸워달라고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냐며 20쪽 분량의 반박 자료도 냈죠. 내일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용산에서의 대규모 촛불 집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했습니다. 우선 창에 맞선 방패 반격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등 주최 측 추산 3,000명의 환호를 받으며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섭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락한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규탄 대회에 앞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와 아침 최고위에서도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정권의 만행은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당 차원의 장외투쟁은 예정되지 않았지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내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예정된 촛불 집회에 참석하라는 독려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연다고 죄가 없어지냐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24일 본회의가 확정된 가운데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일정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만 173페이지에 달하는데 여기 보면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는 중범죄라면서요. 이 대표가 인허가 장사를 했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면서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라면서요.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이 확보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에 빗댄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4,895억 원의 배임과 130억 원이 넘는 뇌물은 징역 11년 이상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또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도 두산건설 등 4개 회사가 133억 5천만 원을 내고 부지 용도 변경이나 사옥 인허가를 하게 해준 것을 인허가 장사라고도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공환수 또는 시민구단 운영 같은 외형으로 주민을 속인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이 대표가 첫 사업인데 잘 해결하라고 말하며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남욱, 유동규 등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이들을 압박하고 검찰 출석 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사건을 정치적 수사로 몰고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불법 수익과 피해 규모 등 모든 기준과 근거에서 죄질의 불량함과 중대성이 입증돼 구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설계할 때 고정이익을 선택한 데 대해 주술의 나라, 천공이 아니면 부동산 값이 떨어질지 오를지 어떻게 알았겠냐며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에는 유죄, 악화 시에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페이지 분량의 설명 자료를 내고 검찰의 입장, 이 영장 근거가 위헌적, 정치적 목적인데다가 이 대표의 영향력이 커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다고 맞섰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20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공개하며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맞불을 놨습니다. 이 대표는 설명 자료를 통해 진술 거부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 사유 중 하나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진술 태도를 내세운 데 대한 반박입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진술인들의 신병이 확보된 데다 검찰 말대로 필요한 증거와 진술이 모두 확보됐다면 더욱 이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찰이 이 대표에게로 흘러온 돈의 흐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해 배임죄 성립이 어렵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제1야당 대표로서의 영향력을 들어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유력 정치인일수록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이라며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영장은 제가 보다 처음 봤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당시 역술인 천공이 미리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왔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 출입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마스크 밑으로 길게 늘어진 수염을 보고 천공임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며 CCTV를 공개해라,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 무인기 대응을 놓고 국방부가 관련 장성들에게 경고 조치만 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를 저에게 보고했고. 야당은 믿지 않았습니다.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국정조사 합시다. 청문회 합시다. CCTV 봅시다. 이렇게 나오면 간단한 거예요. 이어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지휘부에 경고 조치만 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장관은 개인의 과오가 아닌 작전의 결과였다며 한두 명의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 대응 체계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 2017년 무인기
넘어왔을 때 그때 문책 한 명도 안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안 한다면은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관님이 나서서라도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은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될까.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사라지고 마침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남북 관계는 사실상 파탄됐다고 보는. 이종섭 국방장관은 단호한 대응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다음 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역대 최장기간 실시합니다. 연합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도 사실상 부활을 하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훈련을 앞두고 7차 핵실험 등 2말 3초,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 도발설이 현실화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연습은 한미 공동 위기관리를 통한 전쟁 억제 및 위기 완화, 한미 연합 방위 체계와 정부작전 지휘 및 전쟁 수행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1일 동안 북한의 핵 위협을 반영하는 실전 시나리오를 적용합니다. 지난 2019년 중단된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한미는 오는 20일부터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도 돌입합니다. 북한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저들의 훈련 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훈련을 한다면 거기를 명분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 실험들과 도발을 감행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올해를 핵전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모든 핵실험 준비를 마친 만큼 7차 핵실험을 예고한 언급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그제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은행, 통신업계 경쟁체제 도입 등 고물가 대책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라며 강력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사기 피해가 대부분 보증금 3억 원 이하, 다세대 주택이 70% 가까이로 청년과 서민들에게 집중됐다는 걸 보고받았거든요. 다음 주엔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에 대한 대책을 갖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으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대응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세 사기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는데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2%, 다세대 주택이 68%로 피해는 주로 서민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고차 미끼 매물 사기 역시 취약계층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세 사기나 중고차 미끼 매물 모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세세한 민생 현황까지 챙긴 배경으로는 대통령이 근절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사기 행각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거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오라고 지시하는 등 노동개혁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정치톡톡 정치부 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아침 뉴스에서 뵈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인데 정책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땅 투기 의혹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지난 1998년 땅을 샀는데 KTX 울산역으로 가는 도로가 이 땅을 지나가게 되면서 값이 크게 올랐다는 건데요. 황교안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가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1,800배의 차익을 거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입니다. 네. 사실 이 의혹은 지난 21년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었는데요.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1,000원 정도에 샀던 땅값이 치솟아 김기현 후보가 64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김 후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김 후보 측은 추정한 땅값부터가 터무니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21년 기준 공식 지가가 1,120원에서 2,050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정 가격도 평당 3만 원 내외라며 객관적 증거 없이 1,800배 차익을 주장하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 선관위도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과열된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인데요. 친윤계와 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예전에 자신도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봤다면서 의혹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땅을 산 1998년과 김기현 후보가 정계에 입문한 2004년 사이에 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 행정으로 수익을 내긴 어렵다 말했고요. 또 KTX 울산역 개설과 그 공론화 과정을 보면 이걸 모두 김기현 후보가 예측했다고 할 수 있겠냐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옹호만 하지는 않았는데요. 투기는 아니지만 투자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하면서 95% 할인해서 판다면 자신이 살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깎아내린 듯한 얘기도 있고 좀 아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 가만히 있지 않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역공을 펼쳤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민주당 DNA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 후보는 민주당 DNA라는 이 김기현 후보 측의 비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 의원의 과거를 부각했습니다. 양측의 설전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저는 김기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경선 첫 주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된 가운데 당권 주자 간 선명성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당의 전당대회 분위기가 과열되고 고조되는 건 좋습니다만 이새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처리 과정을 밟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오는 24일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고요. 나머지 2개 법안도 민주당이 직회부를 물어붙이고 있는데 여당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 견제수단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법안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면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조금 이르지만 국회 절차가 완료가 되면 이 상황에 따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잘 좀 협의를 해서 갖고 와라 뭐 이런 뜻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톡톡 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은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사들도 코로나와 고금리 상황에서 얻은 반사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대부업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실적을 쌓기도 했죠. 금융당국이 은행처럼 보험사와 카드사들도 서민의 눈물로 과도한 성과급 퍼주기를 한 건 아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9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동차 운행이 줄어 사고가 덜 나다 보니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돼 반사이익을 본 겁니다. 고금리 상황에 불어난 대출 이자로 카드사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카드 6,223억 원, 우리카드 2,044억 원 등
4개 카드사의 지난해 단기 순이익은 총 1조 8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큰 실적을 거둔 보험 카드사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각각 연봉의 47%, 23%를, DB손해보험은 연봉의 41%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삼성카드는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다른 카드사들도 지난해 이상의 성과급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보험 카드사에서도 성과급 잔치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해당 성과급이 이익 대비 적정한지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또 경기 침체기에 두 업계가 고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반사이익만 누린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리볼빙 등의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험 카드 업계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민간 기업에서 이익 내가지고 성과급 내고 주주배당한다는 건데.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은행권 과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뉴스 이현지입니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아 큰 논란이 일었죠.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해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숨긴 돈이 이 50억 원 클럽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자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들어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은닉하고 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앞서 김 씨는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1월 풀려났지만 83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2시간 넘게 김 씨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고 김 씨 측도 반박에 긴 시간을 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긴 돈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계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수사의 신호탄으로 봐도 된다며 김 씨의 자금 추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로비 의혹 수사로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제대로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여론이 나빠지자 급히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달라는 50대 남성이 가로등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로등이 인도 쪽으로 쓰러져 큰일 날 뻔했죠. 이젠 정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택시의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만들어야 할까요?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택시가 차도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차량에 부딪힌 가로등은 나무 젓가락처럼 부러집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타고 있던 택시를 훔쳐 달아난 50대 승객 A씨가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가로등 하단부가 꺾여가지고 느티나무에 걸쳐져 있었고 조명등 이것은 파손이 돼서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차량이 들이받은 가드레일과 가로등은 충돌로 크게 손상돼 지금은 아예 철거됐습니다. A씨는 사고 직전인 9시 15분쯤 남산 1호 터널에서 타고 있던 택시기사 B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고 B씨가 112 신고를 위해 차에서 내리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최근 택시기사 폭행이 잇따르고 있는데 운전석을 보호하는 격벽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2024년까지 모든 서울 택시에 격벽을 설치하도록 비용 지원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격벽 보급 지원이 이뤄진 건 729대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을 닷새 동안 데리고 있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경찰에게 아이에 대해 모른다고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나오라고 꿰어냈으면서도 말이죠.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에서 한 남성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나옵니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됐던 11살 이모양을 닷새 동안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입니다. 아이는 왜 데려왔나요? 법원은 실종 아동법 위반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SNS를 통해 이 양에게 접근한 뒤 서울로 오도록 했습니다. 이 양은 지난 10일 밤 강원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 양의 휴대전화는 서울 잠실역 주변에서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종 5일 만에 이 양이 가족들에게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은 이 양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이 양은 남성이 거주하는 공장 건물 2층에서 발견됐는데 당시 남성은 아이에 대해 모른다고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끊길 때쯤 서울에서 만나서 아저씨 차로 충주까지 이동했어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남성에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에 장난감, 활을 쏘는 행사를 한 시민단체가 결국 고발됐습니다. 이런 정치 풍자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사실 풍자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항상 위법의 그 경계에 서 있던 풍자에 대해 그간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줬을까요? 포커스 이시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이 관역으로 돼 있고 한 성인과 어린이가 장난감 활을 쏘려 합니다. 지난 11일 한 시민단체가 마련한 행사인데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활쏘기라는 행위 자체가 좀 너무 폭력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이제 외국처럼 이제 약간 정치의 풍자나 이런 자유의 표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금 받아들여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풍자물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간 법적 판단은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 전두환 씨를 풍자한 포스터를 연희동 주택가 담벼락에 붙인 사건은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났는데 혐의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지를 도로에 살포했던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는데 혐의는 5개 광고물 관리법 위반이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재판부는 작품이 가진 풍자가 허용될 만한 것인지 내용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게재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의 풍자성 자체에 대한 명확한 위법성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최근엔 좀 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법원에서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널리 인정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처벌하는 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현직 대통령을 희화하는 상품까지 판매되고 언론 매체 등에서도 정치 풍자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처럼 처벌받은 사례는 드뭅니다. 포커스 M입니다. 전국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다음 달 8일에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과 같죠. 과거 선거 때마다 금품과 식사 제공 같은 불법이 난무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걸까요? 현직 조합장이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남성 여러 명이 식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2시간 정도 술과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는데 곧 치러질 선거 관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합장에게 전화를 건네 바꿔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렸는데 그래
자리에는 광주한 농협조합장과 이사, 전직 간부 공무원 등 6명이 있었는데 전직 공무원이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자리에 참석한 조합장은 다음 달 치러질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식사비 44만 원은 조합장이 개인 카드로 계산했다가 다음 날 농협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인과 식사한 자리였을 뿐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일본 농업에 대한 이야기, 우리 농협의 이야기,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농협의 그 영농 지도 사업이 이런 게 꾸려가야 되는가, 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도 조언을 좀 듣고. 취재 결과 관할 선관위는 식당 CCTV를 확보하고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을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관련해서는 함부로 이렇게 답변을 못 드려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수신 2조 원 규모의 해당 농협은 광주와 전남 일부를 담당하는 품목농협으로 지역 농협보다 덩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달 1조 원 이상의 실업급여가 지출됐고 2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새 나갔죠. 다 고용보험에서 지출된 건데 이 고용보험금도 물론 우리 세금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을 비공개한 채 소리 소문 없이 보험료를 올리는 등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감사원이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감사원의 올해 연간 감사 계획에는 문정부에서 급격히 잔액이 감소한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관리 실태가 포함됐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은 문정부 확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청년 취업난 여파로 매달 1조 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기금에서 빠져나갔고 2천억 원이 넘는 부정수급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문정부 출범 당시 10조 원을 웃돌았던 적립금은 임기 말 5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 조정과 일반회계 사업이관 등으로 내년 약 2조 6천억의 재원을 절감하고 감사원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제도적으로 누수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를 방치했는지에 방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1년 9월 단행된 고용보험료율 인상 과정의 투명성도 주요 감사 쟁점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요율 인상을 의결했는데 이와 관련 MBN이 입수한 당시 비공개 회의록에는 정부 관계자가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료율은 지난 2022년부터 1.6%에서 1.8%로 올랐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수만 씨의 역외 탈세 의혹을 놓고 SM과 하이브의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SM 평직원들은 누구 편일까요? 하이브는 적대적 M&A를 멈추라며 현 경영진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만 씨가 홍콩에 개인 회사를 두고 SM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며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한 이성수 SM 대표.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 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기속되게 하는 것, 전형적인 역외 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후 SM과 하이브의 감정 싸움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원 하이브 CEO는 전 직원의 이메일을 보내 계약서에 이수만 씨와 SM과의 거래를 모두 중단하거나 해제하는 포괄적인 문구가 들어있다며 인수 후에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SM은 곧장 이수만에 동조했거나 속은 것이라며 반박했고 하이브도 다시 의미가 없는 문제 제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SM 평직원들은 현 경영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불법과 탈세를 저지른 이수만 씨는 SM을 버리고 도망쳤다며 하이브는 적대적 M&A를 멈추라고 규탄했습니다. SM은 다음 주 월요일 기업 설명회를 열고 경영권 분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문과 침공.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겁니다. 이과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교차 지원하면서 대거 또 합격을 하고 그래서 문과생들의 불이익이 커지면서 생긴 말입니다. 교육부가 이 문과 침공을 막는 대학에 예산을 더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글쎄요,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대정시 인문사회계열 최초 합격자 중 이과생은 213명으로 합격자 절반을 넘겼습니다. 문이과 통합수능이 처음 도입된 지난해보다 14.5%나 늘었습니다. 이과생이 문과계열 학과에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은 더 심화됐습니다. 이렇게 합격한 학생이 이후에 다른 학과로 이탈하거나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좀 큰 변화에 지금 이제 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천천히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교육부가 문과 침공을 줄이기 위해 대입 전형을 평가해 575억 원의 지원금을 대학에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과생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자연계열 학과에서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당장 수능 개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대학이 홀로 문이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매년마다 수능 난이도가 달라지고 선택 과목 간의 점수 격차가 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서 이과에서 문과에 넘어오는 것들을 막는 차단 장치를 한다라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하죠. 특히 올해 고3 학생의 대입 전형은 지난해 이미 확정된 만큼 올해 수능과 입시에서 이과 강세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또 풍요롭게 살아서일까요?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며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의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자 금융, 조기 교육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영어와 수학 학원이 아닌 관련 수업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이 주면 또 많이 벌면 뭐하냐? 잘 모으고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세상 돋보기 최은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만 원을 쓰면 잘 사용하는 걸까요? 3,000원 투자, 3,000원 저축, 3,000원 소비. 맞아요. 친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요. 한 은행에서 열린 어린이 경제교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계획적으로 용돈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직접 유니폼을 입고 은행원이 됐습니다. 개수기에 넣어 돈을 세고 금고에 보관합니다. 영어나 수학처럼 따로 시간을 내 돈의 흐름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축 계획부터 투자의 의미, 소비의 중요성 같은 금융의 기본 개념을 따로 배울 곳이 없다 보니 사설 프로그램을 찾아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다 풍족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좀 아껴 쓰기도 하고 한 습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수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건을 사지 않고 모두 정만하면 안 돼. 최근 한 은행에서 진행한 어린이 경제교육 뮤지컬 공연인데 신청 개시 4시간 만에 4회차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배운 돈 이야기가 생소하지만 하나씩 알아갑니다. 용돈을 너무 많이 모아놔가지고 좀 써야 될 것 같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배우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은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잘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 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은 만큼 공교육에서 제대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경제가 둔화 국면에 들어갔다는 정부의 첫 공식 언급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2월 그린북에 물가가 여전히 높고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는 명시적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려된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넘어서서 경기 둔화라고 아예 단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계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또 아끼려는 짠 테크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모여서 10원 줍기를 하는 게 큰 인기가 됐죠.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립미술관 앞 광장. 점심시간이 되자 스마트폰을 든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주변에 같은 앱을 켠 사용자를 만나면 한 사람마다 10원이 적립되는 한 인터넷은행 이벤트에 참여한 겁니다. 이번 이벤트는 이렇게 휴대폰만 있으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제가 한번 직접 참여해 보겠습니다. (20분) 남짓의 시간 동안 3,000원이 넘는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나도 커피값 한번 벌어보자 하고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 모여서 다 같이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입소문이 나면서 한 달 만에 누적 이용객이 15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직장인의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폭발적인 참여에 당황한 은행 측은 오늘부터 일정 횟수를 넘어서면 적립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담배꽁초 줍기도 시민들에게 인기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꽁초를 모아오면 30g당 20에서 30원을 보상해 주는데 한 달에 15만 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손주분들 뭐 과자 같은 것도 사주고. 경기 둔화 속 티끌모아 태산을 실천하는 짠테크가 뜨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경제 뉴스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경제기자 M 이현재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2월 졸업식 시즌에 맞춰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중고 꽃다발입니다. 꽃다발과 중고라는 단어, 참 생소한 조합이죠. 하루만 지나도 시들 수 있는 이 꽃다발도 이제는 중고로 거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인데요. 사진만 찍은 꽃다발을 다시 판다는 글을 쉽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꽃다발 중고 거래가 가능한지 체험해봤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생화 꽃다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채팅으로 판매자와 직접 만났습니다. 5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 하려고 올렸죠. 꽃 가격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중고 거래까지 성행하는 건지 졸업식이 열리는 학교 앞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꽃 파는 분들, 졸업식 특수는 이제 옛말이라고 합니다. 얼마 정도 해요? 이 꽃다발이 4만 원, 포트랑 거는 5만 원 이렇게 나와요. 작년에보다 조금 가격이 다 원래 올라가지고. 한 5만 원 받아야 되는데도 그게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비싸다고 하니까 뭐 3만 원에도 팔고 그래요. 손님들 많이 줄었죠. 그냥 돈 가져가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소비자들도 훌쩍 오른 가격에 이젠 꽃다발도 사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다른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도 좋다, 기분 내야지, 그냥 사치인 거죠, 사치. 소비자도 불만이지만 화훼 농가들은 생산비는 껑충 뛰었는데 수요까지 줄어든 상황에 걱정이 큽니다. 15년째 장미 농가를 운영 중인 정수영 씨. 1년 새 전기요금이 2배가 됐다며 역대 최악의 영업난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기요금이 작년에 한 달에 한 450만 원 나오던 금액이 올해는 한 900 정도 나왔어요. 꽃값은 올랐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생산 비용은 한 7, 80%가 올랐으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죠. 내 인건비도 안 나와요, 지금. 소비자부터 화훼 농가까지 모두 난감하게 만드는 꽃값.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추운 겨울 하우스에서 꽃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전기나 등유 난방으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전기료와 등유 가격 모두 올랐습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농사용 전기요금은 47%, 등유도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올겨울 갑작스러운 한파에 더 많은 난방이 이루어졌죠. 여기에 비료값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쳤습니다. 그 결과 꽃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미는요. 한 단 평균 경매가가 80% 이상 올라서 12,000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안개꽃과 튤립 역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꽃다발 중고 거래는 물론이고 조화인 비누꽃과 뜨개꽃 등 대체 품목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꽃이 이제는 쉽게 즐기기 어려운 사치품이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이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12일째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4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간간히 생존자 구조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주변에서 또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이젠 살아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균열이 생긴 건물들이 또 지진이 일어나니 무너지고 있거든요.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이 침대에 누워 치료받는 환자들. 병원이 부족해 항구 도시에 정박한 상태로 임시병원으로 개조된 군함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Şu an oturduğumuz ilçede hastane bulunmamakta. En yakın hastane 4 yolda ve zaten depremden dolayı çok fazla ölü ve yaralı götürüldü oraya.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260시간 만에 12살 소년이 구조되고 카흐라만마라슈에서는 258시간 만에 42살 여성이 구조되는 등 기적과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또다시 생존이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추가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후 9시 47분쯤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규모 5.2의 강한 여진이 발생하며 이미 손상된 건물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4,700회 이상의 여진이 감지됐습니다. Vallahi hayatımız diye bir şey kalmadı zaten. Çocuklarımdan çok korktuğum için onları il dışına gönderdim. Ben de burada dışarıda kovada odun yakarak ısınıyorum. Dışarıda kalıyorum. 지진 발생 12일째를 맞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공식 사망자 수가 4만 3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건물 철거와 시신 수습이 진행될수록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진 건축물의 직접 피해만 3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도 1조 3천억 원의 모금에 착수했습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쩍 갈라진 바위가 강타한 주택. 대피한 집주인은 튀르키예 정부를 향해 호소합니다. Bize yeni bir evler, sağlam bir yerde evler yapmasını talep ediyoruz. Herhangi diğer ihtiyaçlarımız karşılanmıştır. Çadır olsun, yiyecek olsun bir sıkıntımız yoktur. 지진이 강타한 튀르키예 11개 주에는 뼈대만 남은 건물, 형체를 알 수 없게 무너진 주택이 즐비합니다. 거리로 내몰린 이재민은 비닐하우스에서 힘겨운 삶을 iyogam니다. Evimiz kaldı. Mecburen biz serada yaşıyoruz. Ailece. Bizim çadırda şu an belki 60-70 kişi yaşıyoruz. 건축물 붕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만 32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흔들리는 민심에 튀르키예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주택 3만 호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Çevre Şehircilik Bakanlığımız olarak hedefimiz bir yıl içerisinde yıkılan binalara konutlarımızı zemin artı 3, 4 olmak üzere inşallah inşa etmek. 유엔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인도주의 기금을 모으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지진 수습에 10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구처럼 말은 정치인의 입을 거쳐서 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은 밤낮으로 정치인의 말을 쫓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그대로 신문의 헤드라인이 되고 뉴스의 제목이 되죠. 여기서 피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증 책임을 100%를 질 거라고. 아니 아까 제 말을 왜곡해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폭행 그럼 들어보시라니까요 제 말씀을. 제가 묻고 있죠.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한동훈 장관은 비동의 간임죄에 대해 답하려고 하지만 정작 질의를 한 권인숙 의원이 계속 말을 끊는 바람에 무려 14차례 요청 끝에 겨우겨우 기회를 얻습니다. 상대방 발언을 막고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자기 주장만 계속 펼치는 그 태도에 동료 의원은 물론 참석하는 공무원들까지 한숨을 내쉬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을 먹습니까? 왜 이렇게 깐족거립니까? 또 상대 의원들의 비판에 손바닥을 보이면서 반사라고 한 행동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한 행동이 맞나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얘기나 정국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뭐랄까요?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류호정 의원과 한 장관은 고성이나 막말, 비아냥이나 삿대질 없이 차분하고 진지하게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논하며 모처럼 국회의 품격을 살렸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대정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원래 국회에서 의원들이 해당 분야 담당 장관을 상대로 궁금한 걸 질문하고 답을 듣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이 당연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다니요. 미국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준다 생각하고 경청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훈련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최소한 애들이 견학을 가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비방의 고성, 품격 사라진 국회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자 쇼트트랙의 새로운 간판으로 떠오른 박지원이 세계 랭킹 1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트로피를 공개했습니다. 꿈의 무대 올림픽을 꿈꾸며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각오를 밝힌 박지원을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스스로 제2의 전성기가 왔다고 말하는 박지원은 요즘 행복하기만 합니다. 올 시즌 6번의 월드컵에서 무려 1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 세계 랭킹 1위에만 주어지는 트로피 크리스털 글로브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가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무겁습니다. 이게 되게 무거운데 이 무게가 아마 랭킹 1등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고 2년 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 베이징 올림픽에 못 간 아픔에도 좌절하지 않은 박지원은 인코스보다 더 힘든 아웃코스를 가다듬어 태극마크와 더불어 정상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선수들이 지치고 힘들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박지원에게 올림픽은 아직 밟아보지 못한 꿈의 무대.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3년 뒤엔 30살 노장이 되지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각오와 함께 다음 달 7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선전을 약속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들을 더 채워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30 맞이할 수 있죠.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온종일 내리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우선 내일 새벽에는 남부 전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이 되면 일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차츰 전국으로 이 눈이나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릴 텐데요. 제주에 5에서 40mm, 호남과 경남에 5에서 20mm, 기온이 낮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으로 내려 쌓이면서 많게는 7cm 이상이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양이 충분치는 않아서 먼지는 계속 쌓여만 가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으로는 온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전북과 광주, 경북 지역은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광주가 7도, 창원 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부산이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